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헝다의 믿음 하늘을 찔러. 근데 여기서부터 헝다가 뭘 하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슈자인의 욕심인지 자신감인지 부동산에서 번 돈을 이 헝다그룹 슈자인은 다른 산업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요. 갑자기 헝다가 음료를 만든대. 갑자기 헝다가 곡물 사업도 진출한대. 유제품 사업도 한다네. 야, 보험도 한대. 금융업까지 한다는데. 관광도 한대. 의료까지 한대. 나중에는 전기 자동차까지. 헝다의 미친 사업 확장이.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대표적으로 헝다는 2016년에 곡물, 유제품, 광천수 관련 사업을 약 27억 원, 현재 돈으로 5,560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합니다. 당시 관련 자산은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슈자인의 사업 방식은 돈을 잘 버는 한 분야를 깊게 파는 방식보다는 자본 조달 능력을 이용해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그 자본 조달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대부분의 뿌리는 부동산이 계속 잘 팔린다는 전제 위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계속 팔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를 제끼고 돈벼락을 맞으면서 이제 막 사업도 확장하고 계속 회사가 커져가고 있는데, 2014년에서 2015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집을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야. 미분양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취쿠순 재고를 없앤다. 즉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한 개가 바로 판자촌 개조 정책, 펑가이라는 정책이에요. 2015년부터 2017년 중국 정부는 약 1,800만 가구 규모의 판자촌 개조를 추진합니다. 1,800만 가구. 대한민국 1,800만 가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특히 주택 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철거민에게 새 공공주택을 직접 주는 대신 현금성 보상을 확대해 그 돈으로 기존 상품 주택을 사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 정책은 지방 도시 부동산 수요를 크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냐?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이미 중국 전역의 2선, 3선, 4선 도시로 엄청나게 확장해 놓은 대형 개발 업체들이죠. 그 중에서 헝다가 단연코 제일 컸고요. 헝다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헝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올 거라고 보고 지방 도시에 집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돈을 공급해서 그 재고를 소진해주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슈자인, 이 헝다 부동산 회사의 자신감은 더 커져요. 진짜 모든 운대가 다 맞았다.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 자, 2016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후 중국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2016년이에요. 무슨 말이 있었냐? 이 말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16년 출처가 중국이었다라는 거. 뭐냐면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른바 房住不炒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경제를 살리는 도구인 동시에 이제는 경제를 위협하는 버블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 토지, 세제, 투자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무렵 슈자인과 헝다는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2016년 헝다가 또 하나의 도박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 본토 증시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헝다 몰락을 이야기할 때 의외로 많이 빠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016년 헝다는 홍콩 증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회 상장이었어요.
深圳경제특구 부동산, 중국어로 셴셴방 A라는 상장회사의 핵심 부동산 자회사인 헝다디찬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우회 상장이죠.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헝다는 외부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들어온 전략 투자금이 무려 1,300억 위안입니다. 현재 환율로 단순히 환산하면 27조 한국 돈이에요. 이 돈은 헝다에게 아주 엄청난 산소였죠. 당시 헝다 부동산의 부채 비율은 이미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략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헝다는 막대한 영구채 등을 갖고 재무 비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헝다가 약속대로 본토 상장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환매나 지분 처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쉬자인 입장에서는 1,300억 위안짜리 시한폭탄을 들고 A주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017년이 됩니다. 쉬자인은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요. 포브스 기준 그의 개인 재산은 약 453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정도였죠. 헝다의 시가총액도 2017년에 약 510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1958년 허난성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국영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십조 원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중국 개혁 개방 성공 신화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압축하면 쉬자인보다 극적인 인물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했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이 맞았다. 나는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 돈이 부족하면 더 크게 벌면 된다. 정부도 부동산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성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쉬자인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2017년 아시아 최고의 부호가 되고 그냥 중국에서는 당연히 1위 부호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진짜 거의 무슨 쉬자인의 그냥 성공 궤도 스토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2017년 최고 부자가 된 쉬자인,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명, 2019년에는 여전히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었고 2020년 연간 계약 판매액은 약 7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144조 원이었습니다. 1년에 144조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 몇 개 없죠. 그게 헝다였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성공 신화 그 자체예요. 그런데 2024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나중에 밝혀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화려한 시기에 헝다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회계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 자, 2019년 헝다 부동산이 부풀린 매출은 한국 돈으로 약 44조. 야, 어떻게 매출을 44조를 뻥튀기를 하냐? 44조면 그해 공시 매출의 50%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100억 팔았는데 200억이라고 판다고 회계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만 부풀려졌을까? 아니죠. 매출을 부풀리면 뭐도 부풀려야 됩니까? 이익도 부풀려야 되죠. 이익은 약 한국 돈으로 8조 4천억 원을 부풀렸습니다. 공시이익의 6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더 심각해요. 부풀린 매출이 3,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72조. 그해 공시 매출의 무려 78.54%입니다. 부풀린 이익은 약 10조 6천억 원. 자, 이 두 해를 합쳐보면요, 허위로 잡힌 매출이 5,641억 위안,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116조 원입니다. 116억이 아니야, 116조예요. 그리고 중국 증권당국이 확인한 방식은 매출을 너무 일찍 인식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회계상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되는
부동산 사업의 실적을 앞으로 당겨 잡으면서 숫자를 부풀린 거예요. 그런데 왜 매출과 이익을 그렇게까지 부풀릴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자, 회계 조작이 회사 안에서 숫자 자랑으로 끝났다면 문제는 그나마 작죠. 그나마 작아. 하지만 헝다는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뭘 했을까? 왜 자기 매출과 수입을 뻥튀기를 했을까? 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져요. 중국 증권당국 조작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헝다디샤는 헝다 부동산 문제가 있는 재무정보를 이용해 5차례 채권을 발행했고 그 규모 합계가 약 4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것을 단순한 분식 회계만이 아니라 증권 사기 발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회계 조작은 회사 장부를 예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예쁘게 만든 장부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 이 문제로 넘어가게 돼. 그리고 헝다는 채권뿐만 아니라 은행, 협력업체, 아파트 구매자, 자산관리 상품 투자자,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다 끌어왔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헝다가 무너졌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매출을 저 정도로 부풀렸는데 회계법인은 그동안 뭘 했냐? 헝다 부동산의 감사를 맡은 곳은 세계적인 회계법인 PwC 계열 중국 법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증권당국은 나중에 PwC의 헝다 감사 업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일부 프로젝트 현장 확인 자료와 실제 감사 수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감사 대상이 돼야 할 부동산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로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심지어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헝다 측이 감사 샘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PwC 중국 법인의 대규모 과징금과 제재를 내렸다고 해요. 자, 중국 감독관리위원회 기준 몰수와 벌금을 합친 금액이 약 3억 2,500만 유엔, 현재 약 한국 돈으로 670억 원이죠. 재정부 제재까지 포함하면 총 제재 규모는 약 4억 4천만 유엔, 약 한국 돈으로 900억 원 수준입니다. 헝다 사태를 사기꾼 슈자인 한 명이 나라를 속였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 정도 규모의 기업이 수년간 저렇게 성장하려면, 말 그대로 수년간 저렇게 헤쳐먹으면서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어디에 관시가 있어야 되냐? 어디에 인맥이 있어야 되냐? 금융기관, 채권시장, 회계감사, 신용평가, 지방정부, 토지시장,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두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헝다는 혼자 커진 회사가 절대 아니죠. 중국의 성장 시스템 전체가 헝다를 키웠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슈자인은 사업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꿉니다. 바로 뭐다? 전기 자동차로 발을 딛게 됩니다. 이거 정신이 없는 새끼네. 자, 2019년 슈자인은 헝다의 신에너지 차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합니다. 3년 동안 약 450억 유엔, 한국 돈으로 약 9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았어요. 세계 여러 곳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차종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연간 수백만 대 규모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슈자인이 자동차 사업을 설명하면서 유명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자동차 산업 정신은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 사라 사라 사라. 그 다음에 합쳐라 합쳐라 합쳐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크게 해라. 그 다음에 잘해라. 이게 그의 그 당시 전기 자동차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돈으로 기술 기업과 자산을 사들이고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하고 거대한 규모를 먼저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딱 쉬자인의 스타일이에요. 부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천천히 좋은 회사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와서 먼저 거대한 회사가 되고 거대해진 규모로 다시 돈을 끌어오는 방식. 근데 여러분들 2020년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막다른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인민은행과 주택노동건설부가 12개 주요 개발 업체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헝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때 규제가 한 개 등장해요. 바로 그 유명한 중국의 3도 홍선이라는 규제. 3개의 레드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첫 번째,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약 70% 이하로 관리한다. 두 번째, 순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 세 번째, 현금이 단기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 세 조건을 모두 넘으면 빨간색, 이자 부채를 더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2개를 넘으면 제한적으로만 늘릴 수 있고 1개를 넘으면 또는 하나도 넘지 않은 회사일수록 부채 증가 허용폭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빚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값 버블을 잡아야겠고 부동산 회사 빚도 줄여야겠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헝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헝다의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새로운 빚과 새로운 분양 대금이 계속 들어와야 기존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도 홍선이라는 이 정책은 헝다에게 엄청난 압박을 줬습니다. 차입 증가가 제한되고 금융기관도 고위험 부동산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이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개발 사업 대출까지 급격히 움츠러드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헝다가 망한 게 3도 홍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번 2026년에 헝다 형사 판결과 앞서 나온 중국 증권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헝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3도 홍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를 했다고 해요. 2019년과 2020년에 이미 대규모의 회계 조작이 있었고 법원이 인정한 범죄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3도 홍선은 암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자라고 있던 암에 CT를 찍은 거죠. 그리고 돈이라는 산소 공급을 줄이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국의 이 3도 홍선, 산다오 홍시엔 이 제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헝다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2020년 9월 1,300억 위안짜리 시한폭탄,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본토의 우회 상장 문제가 터집니다. 헝다는 선선팡 A를 통한 A주 상장을 수년 동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략 투자자들에게 1,300억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장이 계속 지연됐고 그리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상장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반환이나 지분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헝다에게 엄청난 유동성 위험이었어요. 2020년 9월 시장에는 한 문서가 돌기 시작합니다. 헝다가 광동성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구조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헝다는 이 문서가 조작됐다며 강력히 부인했죠. 반면 당시 로이터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문서가 진짜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헝다가 얼마나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헝다는 전략 투자자 대부분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상당수 투자자가 즉각적인 환매 요구를 하지 않고 지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의 폭발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4년 넘게 끌던 본토 우회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폭탄은 하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이 남아있었죠. 2조 위엔에 가까운 부채였습니다. 2조 위엔이면 여러분들 400조야 한국 돈으로. 부채 400조. 어떡할 거야? 벌어들인 돈 어디 가고 부채만 남냐? 얘가 하는 게임은 벌어들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시스템이야. 벌어들인 돈은 계속 재투자를 하고 그 재투자를 하면서 땅을 사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또 새로운 대출을 끄집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다 그냥 자산에 묻혀있는, 그리고 사이즈만 엄청 커진 그런 회사지. 벌어들인 돈 다시 땅 사. 그 땅 사면서 다른 대출 또 받아. 헝다는 겉으로 보면 부동산 회사인데, 그런데 사업 구조만 보면 어떤 순간부터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는 소비자는 선분양 대금을 넣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줘요.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삽니다. 협력업체는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는 현금 대신 상업어음을 받습니다. 직원과 일반 투자자들은 헝다의 자산관리 상품을 삽니다. 전략 투자자는 지분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헝다는 그 돈을 가지고 현재 프로젝트를 완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토지를 또 사들여요. 그러면 또 현금 흐름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다른 회사를 사고요. 축구팀에 투자하고요. 전기차에 투자하고요. 관광사업에 투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돈의 만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이 계속 팔리는 거야. 돈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 뜻은 즉 쉬자인의 이 헝다그룹은 계속 성장하는 것. 왜냐하면 성장이 멈추면 신규 현금이 끊기고, 신규 현금이 끊기면 과거의 빚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헝다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렇다 치고 헝다 그룹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다 고객이잖아. 그 사람들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죠.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헝다 그룹의 상품을 엄청 많이 샀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 직원들은 아마 삼성 보험이나 이런 걸 사겠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삼성 계열사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망해? 헝다 그룹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도 헝다 그룹이 망할 리가 있어? 그러면서 헝다의 금융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많이 샀어요. 이 헝다에는 헝다 자회후라는 자산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 상품을 팔아 돈을 모으는 거죠. 로이터가 2021년 취재한 내용을 보면 직원과 직원 가족, 지인, 헝다 아파트 소유자 등을 포함해 8만 명 이상이 이런 상품을 구입했고 약 5년 동안 조달한 자금이 1천억 웬 이상이었습니다. 1천억 웬이면요, 여러분들 20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20조. 그리고 여러분들 unbelievable한 게 일부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에서 12%였어요. 여러분들 연 10% 수익금을 준다면 여러분들 그 상품 사시겠습니까? 참고로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죠? 은행 이자가 2%인가? 3%인가? 연 10%면 그거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잖아, 거의. 금융상품이. 그리고 심지어 큰 돈을 넣으면 다이슨 제품이나 명품 가방 같은 사은품까지 주는 판매 방식도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미친 듯이 샀겠어요? 왜 20조나 모였겠습니까? 왜냐? 헝다니까. 원금 보장이지. 헝다인데 헝다 그룹이야.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이라니까. 삼성이 우리 여기 투자 상품 있는데 연 10% 수익금이에요.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이 헝다 그룹이고 중국 최고 부자가 이끌던 회사고 중국 수백 개 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회사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을 운영하는 회사고 TV만 키면 헝다 광고가 나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헝다가 망하겠어? 그런데 2021년을 들어 헝다의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헝다의 총 부채는 약 2조 원 수준, 현재 한국 돈으로 406조 원입니다.
당시 중국 GDP의 약 2%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채 400조가 곧바로 400조 손실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헝다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고 지분도 있었고 받을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날까지 기다렸다 망하는 게 아니죠. 오늘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오늘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게 유동성 위기라는 거예요. 2021년 여름이 되자 여기저기서 이상 징후가 나옵니다.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늦어지고요. 일부 공사 현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상업어음 결제가 미루어집니다. 은행과 채권 시장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 이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부동산 회사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죠. 그러면 소비자가 말합니다. 저 회사 아파트 샀다가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이 줄어들어요. 현금이 줄어드니까 공사비를 못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사가 늘어지죠. 공사가 늘어진 모습을 본 소비자는 이렇게 말해요. 봐, 야, 이거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맞네. 진짜 위험하네. 그러면 분양이 더 안 돼요. 채권 투자자가 말합니다. 이 회사 돈 빌려주면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채권 금리까지 오르게 되죠. 은행도 신규 대출을 줄입니다. 협력업체가 말하죠. 앞으로 외상공사 못해? 아, 나 외상공사 안 해줄 거야. 그럼 현금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근데 현금은 더 없죠. 이것이 유동성 위기의 자기 증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헝다 같은 회사는 평소의 레버리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훨씬 빨라졌던 거죠. 그러면서 2021년 8월 중국 인민은행과 금융당국은 헝다 고위 경영진을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주택 인도와 사회 안정을 우선하며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중국 정부가 헝다의 상황을 이미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사회 안정 문제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부동산 회사 하나가 사회 안정 문제입니까? 왜냐? 이미 돈을 낸 집주인들이 있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할 노동자도 있고요. 금융상품에 노후 자금을 넣은 투자자들까지 있습니다. 채권을 산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헝다의 땅을 팔아 돈을 받았던 지방정부까지 끼어 있습니다. 이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큰 피해가 다가올지는 중국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1년 9월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한 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헝다 자이후, 그 헝다의 그 투자 금융상품 만드는 회사 상품 상환에 문제가 생기자 투자자들이深圳 헝다 본사로 몰려갔었어요. 그때 그 사건 굉장히 컸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메웁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가운데는 헝다 직원들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평범한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상환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이었죠. 현금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 경우에 따라서 사무실, 상가, 주차 공간 같은 부동산 자산을 이용한 상환 방안까지 제시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회사에게 돈을 맡겼는데 회사가 현금을 못 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 가져갈래? 그거죠. 이 순간 헝다가 얼마나 현금이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사건이에요. 2026년 요번에 나온 판결 법원은 헝다와 슈자인의 행위 가운데 불법 공중예금 수취와 자금 모집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기업 부도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향후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의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해드릴게요. 꼭 구독해놓고 기대해주세요. 아직 회사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자, 당시에 슈자인은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당시 슈자인은 내부적으로 집을 반드시 완공을 해야 하고 자산관리 상품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왜 집의 완공을 그토록 강조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국제 채권자보다도 중국 정부가 더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집을 이미 산 중국인들, 민심. 중국의 주택 분양 시스템에서는 완성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아직 건설 중인 아파트를 선분양으로 삽니다. 그리고 상당수 구매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집을 산 일반 서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 한 채에 해당하는 빚만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부동산 위기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에서 집 살 일이 있으면 지어놓은 거 사세요. 지어놓은 거 바로 사가지고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집을 사세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중국 가서 집 산다는 거는 좀 미친 짓이긴 하죠. 그죠?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2021년 12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헝다가 해외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약 8,250만 달러 규모의 이자 지급 유예 기간까지 지나가면서 공식적인 채무 불이행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약 19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의 교차 부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헝다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업이 디폴트하는 것은 하루예요. 그러나 이미 수백 개 도시에서 벌여놓은 수천 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폭락의 시작인데 헝다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중국 부동산 회사는 엄청 많았어.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게 헝다고. 근데 헝다가 무너졌는데 그 밑에 애들은 무사했을까? 헝다만 무너진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헝다가 무너지자 시장은 갑자기 다른 부동산 회사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중국 소비자들은 대형 개발 업체 이름을 보면 안심했습니다. 저 정도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였던 헝다가 무너졌죠. 그러자 질문이 바뀝니다. 야, 헝다도 망했는데 저 회사라고 안 망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시장 분위기가. 이거는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변화입니다. 한 회사의 부실이 다른 회사의 신뢰까지 떨어뜨려 버린 거죠. 개발 업체들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워지고요. 해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 채권을 피합니다. 은행도 위험 관리를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분양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민간 개발 업체들의 자금난이 연쇄적으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헝다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시장의 믿음을 깨뜨린 가장 거대한 도미노 가운데 첫 번째 퍼즐이었던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2022년에는 중국 여러 도시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공사가 멈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집단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도 중단이 됐고 내 집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이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냐 이거야. 이른바 그때 뚜안꿍차오 모기지 보이콧입니다. 당시 민간 조사와 언론 보도를 보면 100개가 넘는 도시의 여러 미완공 사업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국 신규 주택의 약 90%가 완공 전 분양 방식으로 판매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안 갚을래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나는 집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은행에는 매달 돈을 갚아야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순간 중국 정부도 깨닫습니다. 이제 문제는 부동산 기업의 부채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핵심을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선분양 자체가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한국에도 분양 제도가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공사 전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받은 돈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론적으로 A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돈은 A 아파트를 완공하는데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초고속 성장기에는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간 자금을 광범위하게 돌려쓰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A 단지에서 받은 돈으로 B 단지의 땅값을 내고 B 단지에서 받은 돈으로 C 단지 공사를 하고
그 사이 은행에서 빚을 내서 A 단지를 완공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집값이 오르고 판매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굴러가요. 굴러갑니다. 그런데 신규 판매가 30% 줄었다고 생각해보세요. C 단지에서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B 단지 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A 단지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중국 부동산 위기가 단순한 가격 하락보다 훨씬 위험했던 이유예요. 새 집 판매가 기존 집 완공을 떠받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카드 돌려막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 상품, 그 집들을 산 중국 백성들은 뭔 죄냐 이거야. 평생 자기 온 집안, 자식,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 3대가 모은 모든 돈을 합쳐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 공사가 멈췄어. 나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에 그것 때문에 목맨 사람들 많아요. 중국에서 기사를 안 낼 뿐이지. 야,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중국이 통계내잖아. 저는 중국이 1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은 그 통계를 안 할 뿐이고 뉴스로 안 내보낼 뿐이에요. 그래서 2022년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뀝니다. 이제 목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망해가는 개발 업체를 무조건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그래서 점점 정책의 중심이 바오짜오로우, 즉 분양한 집을 반드시 인도한다로 이동을 합니다. 2022년 중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른바 16개 금융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건전한 개발 업체의 자금 수요 지원, 미완공 주택 인도, 위험 기업 구조 조정 등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에요. 쉬자인을 구한 게 아닙니다. 헝다 주주들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집을 산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못 구해지죠. 중국 정부는 절대 그거 돈을 다 풀 그게 없어요. 물론 좀 이제 뉴스에 나오게끔 보여주기 식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근데 중국 정부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아파트 구매자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시는 선분양으로 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느냐? 부동산은 단지 건설회사 몇 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제통화기금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과 연관 산업을 넓게 잡으면 한때 중국 경제활동의 약 2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팔리면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아파트 한 채가 빨리 팔리면 철강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요. 유리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하고요. 가구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벌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지방정부가 토지를 팔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도 월급을 받고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소비를 올립니다. 이른바 부의 효과.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집이 잘 팔리면.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반대로 돌아가죠. 그게 중국 정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 중국인들에게 부동산 충격이 특히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용이 매우 커요. 자산 비중. 금융투자 선택지가 미국 같은 나라보다 제한적이었던 시기가 길었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면서 아파트가 사실상 저축 계좌 이자 투자 상품이자 노후 자산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 몇 종목이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 가족이 20년, 30년 모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이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장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더 싸지니까요. 그러면 판매가 줄어들죠. 판매가 줄어들면 개발업체가 힘들어집니다. 개발업체가 힘들어지면 공사가 줄어듭니다. 토지 구매도 줄어듭니다. 지방정부 수입도 줄어듭니다. 중국 부동산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여러 업체가 줄도산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토지 재정 이야기를 했죠.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왔다고.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업체들이 서로 땅을 사겠다고 경쟁을 해요.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인프라가 좋아지면 다시 주변 땅값이 오르고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처럼 보였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회사가 토지를 안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미 벌여놓은 지하철, 도로, 공공사업,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수입은 줄고 빚은 남습니다. IMF가 중국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위험을 계속 연결해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헝다 사태가 중국 부동산 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지방 재정의 문제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2023년에 중국 정부도 인정을 했죠. 뭘 인정을 했느냐? 2023년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과거처럼 도시화가 계속되니까 집을 지으면 결국 누군가는 산다는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신규 주택 수요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고 일부 지방 도시에는 이미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대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안 사면 더 오른다, 빨리 사야 된다,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조금 기다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심리 변화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부도 보니까 야, 이거 뭐 일단 뭐 부실 기업들 빚만 쌓아놓은 그러면 헝다 같은 애들은 잡긴 잡았는데, 야,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인민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3년 이후 과거의 강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하나씩 또 완화하기 시작해요. 지역별 구매 제한을 풀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개발업체의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3년 금융당국은 전국적인 최저 계약금 기준을 첫 주택 20%, 두 번째 주택 30% 수준까지 낮추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확대합니다. 회사 전체를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완공 가능성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골라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8월 무렵 이미 5천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약 1조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쓰느냐?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헝다 같은 회사를 전부 구제해주면 빚을 마음껏 내도 정부가 살려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망하게 두면 수백만 채의 미완공 주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집은 완공시키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진화한 거죠.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도 지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 쉬자인은 뭐 하고 있었냐? 그 사이에 쉬자인 개인에게도 수사가 시작이 됐죠. 2023년 헝다는 쉬자인이 범죄 혐의로 당국의 강제 조치를 받고 있다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자유를 잃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 부자가 수사 대상 피고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쉬자인에게 죄를 모두 뒤집어 씌우고 끝냈다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이미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자료, 채권 발행, 공시 위반 등을 조사했고 헝다 부동산 쉬자인에게도 별도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2024년 5월 헝다 부동산에는 약 41억 7,500만 유엔의 벌금이, 쉬자인 개인에게는 4,700만 유엔 약 97억 원의 벌금과 평생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회사의 생명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헝다의 해외 채권자들은 수년간 회사와 구조조정을 협상을 벌입니다. 왜 바로 청산하지 않았을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계속 살아서 사업을 하는 편이 회사 자산을 강제로 뜯어 팔아버리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 실패해왔죠. 그리고 2024년 1월 29일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헝다 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자산은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홍콩 법원의 청산인이 중국 본토에 있는 수천 개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본토의 법률과 지방정부, 채권자, 주택구매자, 프로젝트별 권리 관계가 전부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헝다 청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복잡한 기업 청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서가 여러분들 450억 달러였어요. 말 그대로 몰락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450억 달러의 이 숫자는 정말 헝다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까지 헝다 청산인에게 신고된 채권자들이 청구 규모는 약 450억 달러. 그런데 그 시점까지 청산인이 실제로 회수한 자산은 약 2억 5,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0.5%예요. 450억 달러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낸 돈은 2억 5천만 달러예요. 물론 앞으로 더 회수할 수 있고 모든 채권 청구가 최종 인정된다는 의미도 아니죠. 하지만 이 차이는 헝다가 얼마나 거대한 부채와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청산인들은 쉬자인과 전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과거 지급된 거액의 배당금과 자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청산인 측이 추적하는 관련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리한 확장과 막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도 지들 보너스, 임원들 보너스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챙겨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무기징역이 나오겠습니까? 중국에서 솔직히 무기징역 잘 안 나와요. 금융사범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 한국의 금융사범들 죄값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금융사범이 중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심한 형량을 안 받아. 근데 쉬자인 무기징역 나왔어요. 무기징역. 그동안 얼마나 정계 재계를 주물리던 애가 연줄이 그렇게 많았던 애가 무기징역 받았어.